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식물의 생존과 번식의 정말 핵심적인 과정이죠. 감수분열. 그중에서도 특히 염색체 수가 배로 늘어난 배수성 식물에서 벌어지는 염색체들의 그 짝짓기, 뭐랄까, 연관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염색체들이 어떻게 짝을 짓느냐, 예를 들어서 둘씩 딱짝 짓는 이가 염색체, 바이발런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셋 이상이 막 엉키는 다가 염색체, 멀티발런트를 만드는 현상,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감수 분열할 때 이 염색체들이 좀 복잡하게 연관되는 현상이요. 이게 식물 육종이나 안정적인 생식세포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식물이 진화하고 또 다양해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안정적인 이가 염색체 형성,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감수 분열과 또 성공적인 육종의 기본이다. 이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때로는 좀 불규칙해 보이는 그런 다양한 염색체 연관 방식이나 감수분열 과정이 사실은 식물의 어떤 진화적 잠재력을 키우고 또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 생식세포,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배우자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감수분열 과정에서 이 같은 종류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고 하죠. 얘들이 정확히 둘씩 짝을 이루는 이가 염색체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특히 그 동일한 염색체 세트를 여러 벌 가진 자가 배수체, 오토폴리플로이드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상동 염색체가 셋 이상 존재하니까 감수분열 1분열 때 얘들이 서로 짝을 찾으려다가 그 3개 이상이 엉치는 다가 염색체, 멀티밸런트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짝을 못 찾는 외톨이, 단가 염색체, 유니밸런트가 생기기 쉽죠. 플랜트 브리딩 2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렇게 되면 염색체들이 딸세포로 균등하게 나뉘지 못하고 결국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비정상적인 배우자, 즉 이수성 배우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치 중요한 설계도의 일부 페이지가 빠지거나 중복된 것과 같아서 생식 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불임이죠. 아니면 씨앗이 잘 안 맺히고 자손이 생겨도 유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걸 이제 세포학적 부조화, Cytological Disharmony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연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번성한 그런 고배수치 식물들, 예를 들어서 육배체 목초인 티모시 같은 경우는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 마치 원래 이배체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이배체화, 다이플로이다이제이션 경향을 보이거든요. 즉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이가 염색체를 우선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온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배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기 유체, RFR이나 밀과 호미를 교잡한 트리티케이드에서 나타나는 낮은 임성, 그러니까 fertility 문제는 바로 이 불안정한 감수 분열과 염색체 짝짓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개량하는 육종에서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이가 염색체 형성을 유도하거나 그런 개체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이 규칙적인 이가 염색체 형성은 타협하기 어려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불규칙성에 오히려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감수분열의 이런 변칙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서 염색체들이 예상과 다르게 짝을 짓거나 심지어는 감수분열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서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은 그 EN 배우자, unreduced gamete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게 사실은 식물 진화와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다는 거죠. 위키피디아나 플랜트 브리딩 2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계, 특히 식물계에서는 배수성이라는 게 정말 흔한 현상이고요. 식물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염색체 세트가 늘어나면 유전자 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퍼져나가는 데 유리할 수 있겠죠. 고위도나 고지대 배수성 식물이 더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새로운 배수체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EN 배우자입니다. 정상 감수 분열이라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N 배우자가 생기지만 EN 배우자는 말 그대로 염색체 수가 줄지 않은 EN 배우자거든요. 이게 정상 N 배우자와 만나면 3배체가 될 수 있고 EN 배우자끼리 만나면 4배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첫 번째 감수 분열, 제1감수 분열에서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FDR 타입의 EN 배우자는요. 부모가 가진 다양한 유전자 조합, 즉 이형접합성을 거의 그대로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부모의 장점만 모아놓은 슈퍼 복사본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잡종 강세, 즉 더 우수한 형질을 발현시킬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에서 유래한 염색체 세트를 가진 이질 배수체의 경우는 더 흥미로운데요. 안정적으로 둘씩 짝짓는 이가 염색체 형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담배 속 식물 연구 사례처럼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고 유전자 발현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질, 예를 들면 완전히 새로운 꽃 색깔 같은 그런 진화적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감수 분열의 복잡함이나 변칙성을 단순히 오류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회의 창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가배수체의 그 감수분열 불안정성 문제, 여기서부터 좀 더 파고들어 보죠. 진화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뭐 흥미없습니다만 육종가 입장에서 보면 당장 자가배수체에서 다가염색체가 흔히 생긴다는 건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플랜트 브리딩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염색체가 제대로 나뉘지 않아서 생기는 이수성 배우자는 결국 낮은 생식력, 씨앗 불령, 그리고 어렵게 얻은 자손 세대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형질 발현 같은 그런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자연 상태 자가배수체가 안정화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위키피디아에서도 언급되듯 점진적인 이배체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육종에서는 그런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사실 없죠. 결국 안정적인 이가염색체 형성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선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초기 불안정성은 있죠. 네, 있는데 하지만 그 불안정성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전자 복제수가 늘어난 상태, 그러니까 유전자령 효과, 진 노제스 이펙트와 초기 혼란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전자 상호작용이나 발현 패턴이 나타나서 유용한 형질이 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플랜트 브리딩 이 자료에서도 자가배수체에서 잡종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번식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나 많은 화훼작물처럼 영양 번식, 그러니까 씨앗이 아닌 줄기나 뿌리 등으로 번식하는 식물에게는요, 씨앗 형성에서의 약간의 불안정성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선인장, 캡터스 연구 사례처럼 영양 번식은 불안정한 유성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수한 유전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증식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질배수체는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종에서 온 염색체들이 각자 자기 파트너와 짝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기원은 달라도 염색체 구조가 유사한 염색체들, 이걸 이제 동조 염색체, 호모로거스 크로모좀스라고 부르는데 이것들 사이에서 예기치 않게 교차가 일어나서 유전자 재조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플랜트 브리딩 2 자료를 보면 밀, 휘트에는 이런 동조 염색체 간의 교차를 막는 특별한 유전자, PH1 유전자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육종 과정에서는 인위적으로 이 교차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코티아나 연구 사례에서 지적하듯이 이 이질배수체 안에서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사 유전자의 호몰로그들의 발현 수준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거나 심지어는 한쪽 부모 유전자가 아예 발현되지 않는 침묵, 진 사일런싱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표현형 변화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예측 불가능성 속에 오히려 기회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동조 염색체 간의 상호작용이나 재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육종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트 브리딩 2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밀의 그 pH 유전자를 조절해서 야생밀에 있는 병저항성 같은 유용한 유전자를 재배밀로 옮겨오는 인트로그레션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바로 동조 염색체 간 재조합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죠. 니코티아나 연구에서도 이질 배수화 이후에 유전자 발현 패턴이 변하면서 새로운 꽃 색깔에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이질 배수성 자체가 새로운 유전자 네트워크와 표현형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EM 배우자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M 배우자가 새로운 배수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정상적인 감수 분열이 뭐랄까 실패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플랜트 브리딩 2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EM 배우자가 만들어지는 빈도는 유전자형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빈도가 낮고 불규칙하게 생기는 EN 배우자에만 의존해서 육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N 배우자를 만드는 것, 이게 여전히 육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육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EN 배우자가 거의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씨 없는 3배체 수박을 만들거나 이미 4배체인 감자를 더 개량하려고 할 때 EN 배우자는 정말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플란트 브리딩 2 자료나 위키피디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2배체 식물에서 EN 배우자를 만들어서 4배체와 교배하는 EX, 4X 교배 또는 4배체와 EN 배우자를 만드는 2배체를 교배하는 4X, 2X 교배 방식은 배수성 수준을 조절하는 거의 표준적인 육종 기법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FDR 타입 EN 배우자는 부모의 우수한 유전자 조합, 즉 이영접합성을 거의 그대로 다음 세대 4배체로 전달해서 잡종 강세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감자 육종에서 FDR 배우자를 활용한 성공 사례는 아주 유명하죠.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EN 배우자 형성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진화적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염색체 연관 방식이나 EN 배우자 형성이 새로운 변이를 만들 수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연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고차 배수체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이가 염색체 형성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향, 즉 이배체화, 디플로이디제이션을 보입니다. 플란트 브리딩 2 자료나 위키피디아에서 언급하는 그 점진적인 안정화 과정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이는 결국 생식적으로 안정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불안정한 다가염색체 형성은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과도기적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수화 사건과 그 직후에 나타나는 감수 분열의 불안정성, 그리고 그로 인한 변이의 증가는 식물 진화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추진력이었습니다. 수많은 식물종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다양하게 분화해 왔거든요. 단기적인 불안정성은 오히려 새로운 유전적 조합을 탐색하고 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니코티아나나 선인장 연구 사례들이 보여주듯 배수화는 새로운 형질을 창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불안정성을 거쳐서 결국 장기적인 진화적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안정성만이 진화의 유일한 목표는 아닐 겁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감수 분열 중 염색체들이 규칙적으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는 그 안정성이야말로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식물 육종의 기초이며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가염색체 형성 같은 불안정성은 육종 과정에서 여전히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안정적인 감수 분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저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염색체 연관 방식과 변이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적 혁신을 이루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N 배우자 형성이나 이질 배수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전자 발현 패턴 같은 것들은 바로 이러한 혁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잡성 그 자체를 진화적 유연성의 원천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감수 분열 중 염색체 행동의 복잡성이 식물의 생식, 또 육종, 그리고 진화라는 여러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와 다양성 창출이라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정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는 결국 우리가 다루는 식물의 종류, 번식 방식, 그리고 구체적인 육종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의 정답만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이 배수성 식물의 감수 분열 메커니즘, 특히 다양한 염색체 연관 방식이죠. 모노베일런트, 바이베일런트, 멀티베일런트 등등 이걸 깊이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인 생식세포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 외에도 제공된 자료에는 염색제 수를 조작하는 그런 육종 전략이라든지 서로 다른 종을 교배할 때의 어려움과 가능성, 또 배수와 이후에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복잡하게 조절되는지 등등 더 깊이 탐구해볼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복잡하고 또 매력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Debate.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